아줌마, 우리 아버지 통장이랑 도장 어디 있어? 빨리 내놓아. 새어머니라고 불러줄 것 같아? 꿈깨. 넌 그냥 아버지 간병인이었을 뿐이야. 아버지 돈 어디 숨겨서 통장에 돈이 텅텅 비었더라고. 다 빼돌렸지? 며칠 안에 집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불러서 강제로 쫓아낼 거니까 그렇게 하라. 남편의 49제도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빈소 앞에서 세 남매가 때를 지어 저를 에워싸고 마치 도둑을 신문하듯 몰아붙였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간병했건만 남편이 숨을 거둔 지 사흘도 안 돼요. 저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짓밟으며 내쫓으려던 저 폐륜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순한 양처럼 보이던 새어머니가 이빨을 드러낸 사나운 늑대로 변해 피눈물 나는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요. 남편이 저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선물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지 저 오만방자한 자식들은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로 68세가 된 강순이라고 합니다. 53세의 호랍이었던 남편과 재혼해서 1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이 치매에 걸리고 암까지 얻어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을 때도 저는 단 하루도 병원을 빠지지 않고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전처소생해 세 자녀는 저를 가정부 취급하며 빈털터리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프고 비참했던 배신의 순간을, 그리고 그 배신을 어떻게 통쾌하게 응징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남편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12월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대는 겨울이었는데 제 가슴속은 바람보다 더 차갑고 시렸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저는 그 웃음을 보며 눈물 한 방울 제대로 흘릴 겨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새 남매가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 다그치기 시작했거든요. 장남 박민준이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강순희 씨, 우리 시간 없으니까 빨리 처리합시다. 민준이는 45살의 사업가였는데 얼굴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꾸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는데요. 장녀 박민지가 팔짱을 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에이,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아버지 재산 정리해야죠. 통장이랑 집 문서 다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민지는 42살의 회사원이었는데 차갑게 식은 눈빛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처럼 냉정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니? 막내 박민수가 형과 누나 뒤에서 거들었습니다. 새어머니, 우리도 힘든 거 아시잖아요. 빨리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야죠. 민수는 38살이었는데 형과 누나 눈치만 보며 주체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영정 앞에서 이러는 게 효도니? 조금만 기다려라. 하지만 민준이는 제 말을 자르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차피 상속자는 우리고 강순희 씨는 배우자일 뿐이잖아요. 법적으로 유류분 받을 거 받고 빨리 정리합시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러 온 게 아니라 재산을 챙기러 온 거라는 걸요.
손이 파르르 떨려왔지만 저는 꾹 참으며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병문안 왔었니?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이내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그건 우리도 바빴으니까요. 그리고 새어머니가 간병하겠다고 했잖아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더니 이제 배려했다는 둥 핑계를 대고 있었으니까요. 민지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친자식이고 강순희 씨는 재혼한 배우자일 뿐이에요. 법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받는 게 맞아요. 저는 가슴이 숫덩이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 눈에 저는 15년을 헌신한 아내가 아니라 그저 재산을 가로챈 도둑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민지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우리 변호사 통해서 알아봤어요. 아버지 집이 시세로 5억 원, 예금이 3천만 원, 보험금이 2천만 원이에요. 배우자 지분 빼고 우리가 6할은 받을 수 있대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흘 만에 벌써 재산 조회까지 다 해놨다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새어머니 강순희 씨한테 5천만 원 드릴게요. 그 돈으로 작은 전셋집 얻어서 사세요. 민준이가 거들었습니다. 네, 충분하잖아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불덩이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콰직 이를 악물었더니 어금니가 부서질 듯 아팠습니다. 민지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오늘 여기서 합해 봅시다. 5천만 원 받고 집에서 나가시는 걸로 여기 도장만 찍으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새 남매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두고 보자. 민준이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뭐요? 두고 보자니 무슨 소리예요? 저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밀쳐내고 빈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참으로 멀고도 험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남편의 부재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지난 15년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박진수 씨를 처음 만난 건 2010년 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53세의 과부였고 진수 씨는 58세의 호랍이었습니다. 성당 신자 모임에서 우연히 인사를 나누게 됐고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진수 씨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재혼을 결심했을 때 진수 씨의 세 자녀는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민준이는 제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혼자 사세요. 재혼은 무슨 재혼이에요. 창피하게. 민지도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우시면 저희가 자주 올게요. 굳이 재혼까지 하실 필요 있나요? 민수는 형과 누나 눈치만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 미안하오. 애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그냥 결혼합시다. 내가 책임지고 잘 모실 테니.
그렇게 우리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장에 세 자녀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빈자리를 보며 진수 씨가 얼마나 서러워했는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년은 행복했습니다. 진수 씨와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주말이면 근교로 나들이를 다녔습니다. 진수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순희 씨, 내 인생에서 당신 만난 게 가장 큰 복이요. 저도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5년째 되던 해 진수 씨에게 치매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 정도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고 급기야 대소변까지 가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을 요양병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집에서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기저귀를 갈아주고 식사를 떠먹이고 목욕을 시켰습니다. 손이 굳은 살투성이가 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수 씨가 제게 진심으로 잘해줬고 저도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밤새 깨어 기저귀를 갈아주고 새벽에 배회하는 남편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며 저를 때릴 때도 저는 참았습니다. 그런데 세 자녀는 어땠을까요?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도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오직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이 왔습니다. 특히 민준이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수차례 돈을 빌려갔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만 도와주세요. 꼭 갚을게요. 진수 씨는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지만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하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진수 씨를 달래며 민준이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 2천만 원. 그렇게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지만 민준이는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은 뒤로는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치매가 심해진 지 2년째 진수 씨는 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폐암 사기였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오가고 구토와 탈모로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보살피느라 저도 몸이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세 자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어머니, 저희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간병은 새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그러려고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할 때 사랑했던 건 맞지만 간병인으로 산 게 아니었는데요. 지난해 겨울 진수 씨는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임종을 지킨 건 저 혼자였습니다. 진수 씨는 마지막 순간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순희 씨, 고맙소. 당신 덕분에 행복했소.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 자녀에게 연락을 했을 때 민준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고요. 장례식장 위치 문자로 보내주세요. 목소리엔 슬픔이라곤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나타난 건 49제가 시작되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자마자 제게 한 말이 재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15년의 헌신이 이렇게 헛된 것이었을까요? 아니,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진수 씨는 분명 저를 사랑했고 저도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저 폐륜 자식들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민준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49제도 끝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민준이가 민수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성큼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준이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 꽤 괜찮네요. 시세가 5억 원이라던데 정확한가 봐요. 저는 황당해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니? 민지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새어머니, 오늘 확실히 정리하려고 왔어요. 우리도 시간 없거든요. 민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재산 분할 합의서예요. 강순희 씨는 5천만 원 받고 이 집에서 나가시는 걸로 합의하는 거예요. 도장만 찍으세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나갈 생각 없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집인데 왜 내가 나가야 하니? 민준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우리가 상속자라니까요. 배우자는 일부만 받는 거예요. 상식이잖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를 누가 돌봤는지 생각해봐라. 15년을 내가 간병했어. 너희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잖니. 민지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자랑이에요? 재혼하면서 각오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재산 노리고 결혼한 거면서.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수가 거들었습니다. 새어머니, 5천만 원이면 충분하잖아요. 혼자 사시는데 뭐가 필요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빨리 도장 찍으세요. 저는 서류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종이가 공중에서 흩날렸습니다. 나는 안 나간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민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좋게 말할 때 합의 보자는 건데. 안 그러면 법정 가서 강제로 집행할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정이든 어디든 가자.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다. 새남매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민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도 방법이 있어요. 강순희 씨가 아버지 돈 몰래 빼돌렸다고 고소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내가 언제 돈을 빼돌렸어? 민준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통장에 돈이 없잖아요. 분명히 몇 억은 있었을 텐데 지금 3천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어디 갔어요? 저는 억울해서 소리쳤습니다. 그건 내가 빌려간 돈이잖아. 1억 원이 넘게 빌려갔으면서 무슨 소리야. 민준이는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증거 있어요? 차용증 같은 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슨 차용증을 쓰겠습니까? 진수 씨는 믿고 돈을 보냈던 겁니다. 민지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증거 없으면 인정 안 돼요. 그리고 강순희 씨, 아버지 치매 걸리셨을 때 통장 관리한 거 강순희 씨잖아요. 횡령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때 민준이가 소파 쿠션 사이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아, 이건 뭐예요? 아버지 도장이네. 민준이는 도장을 주머니에 쓱 넣어버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거 내놔.
그건 내가 가질 게 아니야. 민지가 제 손목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상속자가 보관하는 게 맞죠? 강순희 씨가 또 뭐 빼돌릴지 모르니까. 저는 손목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손 놓으라고. 너희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민수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새어머니. 이진명의 이전 절차 빨리 진행할 거니까 알아두세요. 한 달 안에 나가실 준비하시고요. 저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가 감히. 그때였습니다. 민준이가 민지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아줌마는 그냥 간병인이나 다름없었어. 돈 몇 푼 쥐어주고 쫓아내면 돼. 이 집이랑 돈은 우리가 다 가져야지. 민지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럼 친자식이 우선이지. 저 사람은 아버지 재산 노리고 결혼한 거 뻔한데 뭘.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를 간병인 취급하고 돈만 노리고 결혼했다고 모욕하는 말을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불덩이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이를 악물었더니 턱이 떨렸습니다. 이게 과연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15년의 헌신도, 밤새 기저귀를 갈아주던 손도, 남편의 임종을 홀로 지킨 그날 밤도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재산을 가로챈 도둑이었고 쫓아내야 할 방해물이었던 거죠. 저는 그날 확실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진수 씨가 저를 위해 뭔가 준비해 놨을 거라는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진수 씨가 치매 초기에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순희 씨, 내가 만약 죽으면 혹시 애들이 당신을 괴롭히면. 그때 진수 씨가 뭐라고 했었죠? 저는 세 남매를 똑바로 쳐다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다. 세 남매가 돌아간 뒤 저는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진수 씨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순희 씨, 내 서재 책상 서랍, 혹시 내가 죽으면. 그때 진수 씨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치매 증상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진수 씨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의 채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위 서랍에는 펜과 수첩만 있었습니다. 가운데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과 메모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빨간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 순이에게 내가 죽은 후에 열어볼 것.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봉투를 집어들고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명함 한 장, 그리고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순희 씨,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요. 미안하오. 당신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웠소. 치매 걸려서 당신 얼굴도 못 알아보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 주제에 당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소. 하지만 알아주시오. 내 정신이 온전했을 때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순희 씨,
내 자식들이 분명 당신을 괴롭힐 겁니다. 나는 알고 있소. 민준이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민지가 얼마나 냉정한지, 민수가 얼마나 형과 누나만 따르는지. 저들은 당신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준비했소. 김태윤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겼소. 유언 공증도 해뒀소. 내 전 재산을 당신에게 남긴다고. 저 불효자들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말라고 분명히 적었소. 이 편지와 함께 있는 명함의 변호사에게 연락하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수첩을 보시오. 민준이가 빌려간 돈 내역이 전부 적혀 있소. 차용증은 없지만 내 필체로 적힌 기록이니 증거가 될 겁니다. 2015년 3월 3천만 원, 2018년 7월 5천만 원, 2020년 10월 2천만 원, 총 1억 3천만 원을 빌려갔소.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소. 순희 씨,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소. 당당하게 맞서시오. 당신이 나를 얼마나 극진히 돌봤는지 하늘이 알고 내가 압니다. 사랑하오, 순희 씨. 끝까지 고마웠소. 진수올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진수 씨, 당신은 끝까지 저를 생각해 주셨군요.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김태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진수 씨의 떨리는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15일 민준이 사업 자금 필요하다며 3천만 원 요구. 통장에서 이체함. 2018년 7월 23일 민준이 또 돈 달라고 함. 5천만 원 이체. 갚겠다고 했지만 연락 없음. 2020년 10월 5일 민준이 급하다며 2천만 원 요구. 마지막 남은 돈까지 보냄. 뒤쪽 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7년 추석, 아이들이 집에 왔다. 민준이가 순이를 보고 아줌마는 부엌에 계세요라고 했다. 가슴이 아팠다. 2019년 설날 전화했더니 민지가 아버지, 새어머니랑 잘 지내시죠? 저희는 바빠서 못 가요라고 했다. 서운했다. 2023년 여름 병원에서 암 진단 받음. 아이들에게 연락했으나 민수만 그러세요? 쾌차하세요라고 했다. 병문안 없음. 순이만 곁에서 울었다. 2024년 봄 치매가 심해져 순이 얼굴도 못 알아봄. 하지만 순이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고맙다. 미안하다. 저는 수첩을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진수 씨가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치매로 정신이 혼미해지면서도 저를 걱정했던 남편이 너무나 가여웠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의 김태윤 변호사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강순이라고 합니다. 박진수 씨의 부인인데요. 혹시 남편이 무언가 맡겨두신 게 있나요? 전화 너머로 김태윤 변호사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강순이 여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수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중요한 서류들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편지와 수첩, 명함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큰 빌딩 15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무실 문을 열자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강순희 여사님이시죠? 저는 김태윤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김태윤 변호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간신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회의실로 안내받아 앉았습니다. 김태윤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진수 선생님께서 3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셨을 때였죠. 그때 선생님은 아주 또렷한 정신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김태윤 변호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유언 공증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죠. 박진수 선생님은 전 재산을 부인 강순희 여사님께 상속한다고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태윤 변호사가 특정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배우자를 괴롭히거나 폭언,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유류분 청구권마저 박탈한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유류분도 못 받게 할 수 있나요? 김태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미 공증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영상도 있습니다. 김태윤 변호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진수 씨가 나타났습니다. 영상 속 진수 씨는 아직 건강해 보였습니다. 나 박진수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을 남깁니다. 내 전 재산을 아내 강순희에게 상속합니다. 집, 예금, 보험금 모든 것을 순희에게 줍니다. 내 자식 박민준, 박민지, 박민수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영상 속 진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들은 나를 버렸습니다. 치매 걸렸을 때도, 암 진단 받았을 때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했습니다. 민준이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나를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민수는 형과 누나 뒤에 숨어 비겁하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달랐습니다. 진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이는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밤새 깨어 기저귀를 갈아주고 내가 순이를 때렸을 때도 참았습니다. 순이가 진짜 가족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순이가 내 진짜 가족입니다. 만약 저 불효자들이 순이를 괴롭히면 유류분조차 주지 마십시오. 순이를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내 마지막 부탁입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진수 씨, 당신은 끝까지 저를 지켜주려고 했군요. 김태윤 변호사가 휴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강순희 여사님, 우시지 마세요. 이제 여사님이 이길 차례입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김태윤 변호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유언 공증이 있으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녀들이 여사님을 협박하거나 폭행했다면 그 즉시 유류분 청구권도 사라집니다.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님, 이것 좀 보세요. 남편이 남긴 수첩인데 민준이가 빌려간 돈 내역이 다 적혀 있어요. 김태윤 변호사가 수첩을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오,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비록 차용증은 없지만 고인의 친필 기록이니 민사소송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억 3천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이네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솔직히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자식들이 워낙 악랄해서요. 김태윤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히 이깁니다. 법은 정의로운 사람 편입니다. 유언 공증, 친필 기록, 영상 증언까지 있으니 100% 승소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자식들이 협박하거나 폭행하면 어떻게 하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태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경우 즉시 저에게 연락하세요. 녹음하시고 증거 남기시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폭행이나 협박은 형사사건입니다. 민사와 형사 동시에 가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윤 변호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강순희 여사님, 박진수 선생님께서 저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순희를 꼭 지켜달라고. 제가 끝까지 여사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수 씨가 남긴 유언이 있고 김태윤 변호사가 있고 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싸워보겠습니다. 제대로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김태윤 변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박진수 선생님께서 원하시던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합시다. 사무실을 나설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쫓겨날 두려움에 떠는 약자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전사였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온 지 이틀 후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이가 얼굴이 시빨개져서 서 있었고 민지와 민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아, 강순희, 우리 말 무시하고 버티겠다는 거지? 민준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저는 균형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여기는 내 집이야. 민지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집? 웃기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집이에요. 강순희 씨는 그냥 얹혀 살던 사람일 뿐이고. 민수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새어머니, 오늘은 좋게 안 끝날 거예요. 각오하세요. 민준이가 소파를 발로 뻥 찼습니다. 너 지금까지 우리 무시했지? 법대로 하자고. 좋아. 그럼 우리도 법대로 한다. 민준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제 얼굴에 휘둘렀습니다. 여기 봐. 성년후견인 신청서야. 강순희,
당신 치매 걸렸어. 저는 깜짝 놀라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뭐, 내가 치매? 민지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네, 요즘 이상한 행동 많이 하시잖아요. 헛소리하고 망상 증세 보이고 우리가 의사소견서까지 받아놨어요. 저는 기가 막혀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나는 멀쩡해. 의사소견서가 어떻게 나와? 민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돈 주면 다 나오죠. 새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 있다고 진단서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새어머니 재산 관리하고 병원에 입원시킬 거예요.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민준이가 제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야, 강순이. 순순히 따라오면 좋은 요양병원 보내줄게. 버티면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야. 앰뷸런스 불러서 묶어서 끌고 갈 수도 있어. 저는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민준이의 힘이 셌습니다. 손 놓으라고. 아파. 민지가 다가와 제 다른 팔을 잡았습니다. 새어머니, 이렇게 나오시니까 우리도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얌전히 병원 가세요. 거기서 조용히 여생 보내시면 돼요. 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놓으라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민준이가 저를 소파에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넘어지며 허리를 부딪혔습니다. 통증이 허리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민준이가 위협적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잘못? 우리 아버지 재산 가로채려는 게 잘못이지. 도둑년이. 저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둑? 15년을 내가 너희 아버지를 돌봤어. 너희는 뭘 했어? 단 한 번도 병문안 안 왔잖아. 민지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간병비로 5천만 원 준다잖아요. 더 바라지 말고. 민수가 휴대전화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에 연락하면 바로 올 거예요. 새어머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순순히 따라오실 거예요? 아니면 강제로 끌려가실 거예요?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정말로 저를 정신병원에 가둘 작정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만졌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돌아온 뒤 김태윤 변호사가 당부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모르니 녹음 기능 켜두세요. 저는 몰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야, 대답 안 해? 병원 갈 거야, 말 거야? 저는 아픔을 참으며 소리쳤습니다. 손 놓으라고. 이게 폭행이야. 경찰 부를 거야. 민준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찰? 불러봐. 우리가 치매 걸린 새어머니 모시려다 신랑이 한 거라고 할 거야. 민지가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이랑 도장 어디 있어요? 다 내놔요. 저는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안 돼. 그건 내 거야. 민지가 강제로 가방을 잡아챘습니다. 가방이 찢어지며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민수가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주었습니다. 아, 여기 있네. 예금 통장. 저는 기어가서 통장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거 내놔. 하지만 민수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이거 우리가 관리할 거예요. 새어머니는 치매 환자니까 재산 관리 능력 없어요. 민준이가 저를 내려다보며 도끼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강순이, 마지막 경고야.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
안 나가면 우리가 강제로 끌어낼 거야. 앰뷸런스 부르고 경찰 불러도 소용없어. 우리가 법적 보호자거든. 민지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유산 건드리지 마세요. 어차피 다 우리 거니까. 강순희 씨는 아무 권리 없어요. 세 남매는 저를 바닥에 남겨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몸은 아프고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폭언, 민지의 협박, 민수의 공갈, 모두 다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김태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 확보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입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집으로 간다. 짐 싸놔라. 요양병원 차량 대기시켜놨다. 저는 문자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와라. 내가 준비한 선물을 보여주마. 저는 김태윤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오후 2시에 자식들이 옵니다. 준비해 주세요. 김태윤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경찰과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로 끝냅니다. 오후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준이, 민지, 민수가 서 있었고 뒤에는 요양병원 직원 2명과 의사로 보이는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강순이 짐 쌌어? 이제 끝이야. 순순히 따라가. 저는 침착하게 대꾸했습니다. 들어오너라.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세 남매는 의기양양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모두 모이자 민지가 말했습니다. 할 말?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요. 어차피 병원 가는 거예요. 민수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성년 후견인 신청서에 도장만 찍으세요. 그럼 조용히 끝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안 찍는다. 그리고 너희는 오늘 크게 후회할 것이다. 민준이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뭐? 후회? 내가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김태윤 변호사가 정장을 차려입고 서 있었고 그 뒤로 경찰관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세요? 김태윤 변호사가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김태윤입니다. 강순희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경찰관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입니다. 폭행 및 협박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민지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폭행? 협박? 무슨 소리예요? 저희 가족 일인데요. 김태윤 변호사가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족 일이라고요? 그럼 이것 좀 보시죠. 노트북 화면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강순희. 순순히 따라오면 좋은 요양병원 보내줄게. 버티면 정신병원 강제 입원이야. 민준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니까 우리도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얌전히 병원 가세요.
민지의 목소리도 똑같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이건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고 폭행 정황도 있네요. 계속 들어보시죠.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머리채 잡는 소리, 통장 빼앗는 소리, 도둑년이라고 욕하는 소리가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니, 그건 오해예요. 저희가 새어머니 걱정해서. 김태윤 변호사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이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김태윤 변호사가 노트북을 조작하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진수 씨의 유언 공증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진수는 전 재산을 아내 강순희에게 상속합니다.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진수 씨의 육성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언제 이런 걸?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준이는 1억 3천만 원을 빌려가고 갚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나를 귀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민수는 비겁했습니다. 저들이 순이를 괴롭히면 유류분조차 주지 마십시오. 진수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준이가 무릎을 꿇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버지를. 김태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고인의 친필 수첩이 있습니다. 박민준 씨가 빌려간 돈 내역이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1억 3천만 원, 단 한 푼도 갚지 않으셨죠? 민준이가 입을 벙긋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태윤 변호사가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이분들은 강순희 여사님을 폭행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허위로 치매 진단서까지 받아 성년후견인 신청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경찰관이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박민준 씨 폭행 및 협박 혐의로 동행 조사하겠습니다. 민준이가 발버둥 쳤습니다. 안 돼요. 저는 잘못 없어요. 하지만 경찰은 민준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지와 민수에게도 말했습니다. 두 분도 공범 혐의가 있으니 출석 요구서 보내겠습니다. 김태윤 변호사가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강순희 여사님은 박민준 씨를 상대로 1억 3천만 원 차용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민사와 형사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 집은 유언 공증에 따라 강순희 여사님 소유이며 세 분은 즉시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민지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우리가. 민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세 남매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경고했지? 두고 보자고. 너희는 아버지를 배신했고 나를 짓밟으려 했다.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경찰이 민준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민지와 민수도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태윤 변호사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강순희 여사님, 이기셨습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수 씨, 당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유언 공증이 정당하다고 인정했고
민준이는 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1억 3천만 원 차용금 반환 판결도 나왔습니다. 세 남매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고 제게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은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진수 씨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 진수 씨 영정 앞에 한 그릇 올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먹을게요. 당신 덕분에 여기서 편하게 살고 있어요. 창문을 열자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진수 씨가 살아생전에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저는 개나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올해도 개나리가 예쁘게 폈어요. 요즘 저는 문화센터 서예반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수업이 있습니다. 붓을 들고 먹을 갈 때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지난주에는 선생님께 칭찬도 받았습니다. 강순희 씨, 글씨체가 많이 좋아졌어요. 마음이 평안해지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두려워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 집은 온전히 제 집이고 제 시간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나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책을 읽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난 몇 달을 겪으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친구 안미란이가 자주 놀러 옵니다. 미란이는 옆집에 사는 오랜 친구인데 제가 힘들 때 많이 위로해 줬습니다. 순이야, 내가 이겼다며? 정말 잘했어. 속이 다 시원하더라. 미란이와 저는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친구와 떠나는 여행입니다. 며칠 전에는 김태윤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강순희 여사님, 민준이가 첫 번째 분할 상환금 2천만 원 입금했습니다. 앞으로 7년간 매달 100만 원씩 갚을 예정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겠어요. 진수 씨도 그렇게 원하실 거예요. 김태윤 변호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강순희 여사님다우십니다. 박진수 선생님께서 여사님을 선택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저는 진수 씨 영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겼어요. 당신이 지켜주셨어요. 저는 요즘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진수 씨와 함께한 15년 그리고 세 자녀와 싸워서 이긴 이야기를 차근차근 적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가 저처럼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창밖을 보니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기구합니다. 53세에 재혼해서 15년을 간병하고 배신당하고 싸워서 이기고 이제 68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진수 씨를 사랑했고 진심으로 돌봤고 당당하게 싸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자녀는 저를 새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진수 씨는 저를 진짜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본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처럼 억울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0대든 70대든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맞서 싸우시고 법의 도움을 받으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진수 씨 영정 앞에 술 한 잔을 따랐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사랑 덕분에 저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을 기억하며 잘 살겠습니다. 석양빛이 영정 사진을 비추었고 진수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펼쳐질까요? 서예 수업도 있고 미란이와 점심 약속도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하루가 제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